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싱킹 101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생각하기 연습이란 이 서브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한국인 최초 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심리학과 종신교수 타이틀을 획득한 안우경 교수의 저서입니다. 저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요.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석좌 교수시고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대학교 어베너센페인 캠퍼스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후에 예일대학교에서 조교수, 그리고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을 했죠. 그리고 2022년에 뛰어난 교수 능력을 인정받아 예일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렉스 힉슨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렉스 힉슨상은요, 미국의 명문 예일대학교에서 오직 학생들의 평가만을 통해 몇 년 동안 가장 우수한 강의를 진행해온 이 교수에게 수여한 상입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안우경 교수님이 진행한 이 강의가 Thinking, 인문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이 삶의 지혜를 선사하는 지금도 예일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으로 유명하고요. 각종 수행 평가라던가 각계의 찬사가 가장 많은 강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때 추천인들이 아주 화려해요. 미국 현지에서 최초 나올 당시에 이제 애덤 그랜트, 마질린 바나지, 그레첸 루빈, 다니엘 핑크, 로버트 치알디니, 데니 오펜하이어, 다들 쟁쟁하죠. 세계적인 석학과 서상가들이 이 책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하면서 살죠. 하지만 누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각, 즉 사고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이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제 살아왔잖아요. 생존해서. 근데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인식의 부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그 어떤 사고의 편향이든 이를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도 내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끊임없이 사고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사고의 오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오류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면 분명하지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자 원동력이다. 이런 내용이죠. 사고의 오류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좀 더 공정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나은 사고를 하게 되면은 타인에게도 다소 덜 편향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모여가면은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이 책 싱킹 101, 더 나은 결과와 세상, 그리고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아가 대규모로 진행된 실험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역사적 사건, 대중문화 속의 사례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평소에는 똑똑하고 한없이 이성적 그리고 지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아주 터무니없는 사고 오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즐거움과 귀중한 지혜를 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문으로 말하면 인지심리학인데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내용을 연구하는 이제 학문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생겨난 마음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이벤트들을 마주하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수한 환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인간 군상들, 그러한 내용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의 기준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물, 그 다음에 선택의 순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행동과 판단들, 다양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좁은 의미에서의 인지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총 8개의 장으로 이제 각각의 상황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이제 좀 풀었었어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생각의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와 편향, 이것들을 이제 학문적 범위로 주제화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보면은요. 먼저 유창성 효과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인지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 간단한 규칙에서 비롯되는데,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가에 대해 아는 것. 말이 좀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순간에 수영을 할 줄 아는지를 누군가에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바로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메타 인지가 우리 행동을 주도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좀 편안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착각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 아니면 성급한 결정으로 우리가 이제 나쁜 환경으로 처하게 된다. 이것을 경계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춤입니다. 그래서 BTS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노래도 잘하지만 일단 댄스가 좋잖아요. 이거를 화면으로 보면은 처음 볼 때는 뭐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몇십 번 반복해서 보면은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사한 사례로는 예전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센세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오래 보니까 왠지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모양은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해보면은 잘 안 되죠. 그리고 다음이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내용을 확인만 하려는 경향. 확인 편향인데요. 확증 편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시작한 여성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여성이 6개월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00보씩 걸었는데, 그러면 좀 성과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운동은 무용지물이다.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살을 뺄 계획을 구상하는 이제 그녀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류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그녀가 6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의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느슨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도 잤고요. 편한 옷차림으로 집안 음식을 마음껏 먹고, 그리고 배달 음식도 많이 시키고, 만약 이 상황에서 만보 걷기마저 안 했으면 체중이 훨씬 더 불어났을 텐데, 당장 눈앞에 이 체중의 킬로그램만 보고 이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그녀의 다이어트에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이 사례의 그녀는 다른 측면의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이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걸 방해하는 몇 가지 단서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점을 보면은 시간적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최근에 발생한 일을 탓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모든 결과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단서가 바로 최신성,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묶으려는 경향의 유사성,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꼭 필요하고 충분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경향, 충분성과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더 비난하려고 하는 이 제어성의 경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구체적인 예시가 가진 강력한 힘, 또 나쁜 댓글에 더 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이전 결정을 철회하는 경향, 이게 부정성 편향 오류인데요. 이 내용이 특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지식으로 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대신에 어떤 좀 왜곡되고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는 이제 편향 해석의 오류, 또 자기만 아는 것을 남들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조망 수용의 한계의 오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 할인의 오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은요. 아주 재미있고 매우 유익한, 즉 재미와 감동을 모두 확보한 책이다. 아주 양서다. 꼭 읽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요. 이제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실행에 옮기는가, 이걸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많은 정보 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파악해야 할 세상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아는가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대답하는 주제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생존에 필요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사려 깊은 사고를 이제 기반으로 한 판단. 물론 이런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비록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판단에 오류가 있을 그런 내용이 크지만 아주 효율적인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휴리스틱한 방법. 이런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접하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좀 쉬워 보여요. 이게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그런데 학문으로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요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어떤 내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사례로 공부하는 게 재미도 있고 효용도 빠르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유창성인데요. 먼저 평균 이상 효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 이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미국인의 몇 퍼센트가 자신의 운전 실력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할까? 대부분 80% 또는 85%이 정도 수치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퍼센테이지를 말하면서 스스로 쑥스러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부른 게 아닌가, 너무 높게 평가한 건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공인된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 연구를 한 결과 9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좀 약간 자기 우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93%나 된다는 겁니다. 굳이 연구기관의 자료를 가져올 것도 없이 아까 이야기한 내용 있잖아요. BTS의 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이 문워크 댄스 이거를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실제로 이 학생들을 앞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무대를 만들어 준 거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해도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와서 춤을 춰보니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팔을 흔들고 그냥 점프나 하고 어, 예, 형용미상의 발차기를 해대는 그러니까 타이밍 자체가 전혀 안 맞는 그냥 몸짓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요. 원래 한국 이 아이돌들의 군무 그러니까 같이 집단으로 댄스를 추는 거 워낙 유명하죠.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다. 전국에서 잘한다고 하는 이 아이들만 모아서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그 시간 자체도 뭐 하루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따라하기 힘든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절도 있는 그런 안무들만으로 짠 댄스를 이렇게 예, 춤에 소질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단기간에 따라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예 새로운 춤을 만들어내는 학생도 있었고요. 제대로 춘 학생은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러한 자기 과신, 이 정도쯤이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창성 효과. 뭐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깊게 파고들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테드 강연이 나오는데요. 테드 강연 아시죠? 세계적인 명사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 아니면 획기적인 내용, 뭐 감동적인 사연, 이런 내용들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통 한 20여 분 좀 안 되는 이제 그런 분량으로 하고요. 대본으로 치면은 한 A4지 6페이지에서 한 8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을 하니까 그 정도로 짧은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엑기스를 이제 농축해서 줄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분량이 짧으니까 이 정도 준비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지 않을까. 별다른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강연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드의 이제 강연 지침을 보면은 이게 오피셜이에요. 그래서 강연자들은 짧게는 수주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을 들여서 이 강연을 준비해야 하고 사전 리허설을 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보고 아 역시 저 사람 훌륭하구나. 물론 훌륭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아주 당연하게도 뼈를 깎는 노력과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창성의 착각, 이런 춤, 노래, 강연과 같은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유창성 착각의 다른 유형,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할 때 처음에는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이렇게 했더라도요. 그 주장이 나오게 된 어떤 설명을 듣고 나면은 좀 그럴싸한 내용을 들으면은요. 또 신뢰를 하게 돼요. 관련해서 책에 나온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우주시계, 그러니까 점성술에서 현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내용을 담은 신점성술사. 예, 그 자칭이라니까 뭐 확인을 못 하겠어요. 이 미셸 고클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이 교수님이 접하게 됐는데 이 책이 그럴듯한 통계 자료들과 함께 시작이 돼요. 저자의 표현대로라면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통계, 그러니까 신뢰성이 거의 없는 그런 통계가 많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비교를 위해서, 그 예시를 위해서 책에 실린 모든 자료가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클랭이라는 사람이 화성이 떠오른 직후 또는 태양이 떠오른 직후에 정점이 도달했을 때 태어난 사람일수록 뛰어난 물리학자, 뛰어난 과학자, 그리고 우수한 운동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가 모은 수백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 그리고 정교한 통계 분석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정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럴싸한 이런 여러 가지 수치와 데이터로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보통 일반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엄마 뱃속의 태아가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면은 이제 화학 신호를 보내서 진통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특정한 성격을 지닌 태아들은 이 행성 간의 관계로 발생하는 이 미묘한 중력에 반응해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다고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클랭이라는 사람은 여기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뭐 나름의 데이터겠지만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일단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보면은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도 8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력으로 달려요. 겨우 닿을 수 있는 엄청난 거리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리고 태양의 사이즈나 이 부피, 볼륨이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태양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태어나는 저기 지구라는 작은 별에 어떤 한 나라의 어떤 한 태아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 자극으로 큰 사람이 된다. 아, 정말 혹세무민의 절정이 아닌가. 이게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 이게 1960, 70년대면은요. 어지간한 과학적 내용은 거의 다 나온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믿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다니 정말 놀랄 일이에요. 이렇게 유창성 효과의 첫 번째, 남들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착각. 두 번째는 받아들이기 힘든 팩트로 이루어진 어떤 주장을 접했을 때 그 기저에 깔려있는 메커니즘이 만약에 머릿속에 이미지네이션이 된다. 좀 근거가 연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실, 그러니까 팩트가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주장이 한층 더 그럴듯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착각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어떤 직접적인 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요인이 이제 유창해 보이는 경우,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현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예로 들고 있는데 주식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주식의 이름, 그러니까 이 네이밍이 가치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름의 유창성인데요. 이게 우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연구자들이 플링크스 그리고 텐리, 상대적으로 발음하기 쉬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율림니어스, 다음이 쾌원. 이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비교적 발음하기 어려운 이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름들을 좀 사료로 내놓고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 회사 이름을 제외한 어떤 좀 회사의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가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즉 유창하지 않은 그런 이름의 주식을 낮게 평가했고요. 발음하기 쉬운, 즉 유창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진 주식을 높이 평가했다는 그런 결과치를 도출해냈습니다. 발음하기 쉬운 주식이 실제로 가치도 높고 더 좋은 회사일 것이다. 뭐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 상황을 한번 보기로 했어요. 실제 주식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래서 연구자들이 뉴욕증권거래소의 주가 변동을 직접 오랜 기간 동안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발음하기 쉬운 이름의 주식이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의 주식보다 더 성과가 좋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가진 회사 10곳, 그렇지 않은 회사 10곳 이렇게 샘플링을 빼고요. 유창한 이름의 회사 주식이 그렇지 않은 회사의 주식보다 하루, 일주일, 반년, 1년
각각의 케이스에 전부 더 많은 수익을 냈음을 확인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회사의 이름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낯설게 들려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추가로 이제 주식 시세표상에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기업 약칭, 이걸 티커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의로 뭐 이름이 긴 회사도 있으니까 좀 줄여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은 KAL, 삼성전자는 뭐 SAM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많으면은 이제 회사 이름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수 있는 기업의 코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휴레덴 패커드의 HPQ처럼 발음하기가 어려운 그런 코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발음하기 어려운 코드를 지닌 기업에 비해서 발음하기 쉬운 코드를 지닌 기업이 뉴욕 증권거래소와 미국 증권거래소 모두에서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뭐 이름도 아니고 그냥 분류 기호, 이 티코 코드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발음하기 수월한가? 이거는 뭐 기업의 자질 그리고 느낌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거잖아요. 이름보다도 훨씬 더 낮은 그런 비교치입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한 단어로 발음할 수 있는 코드의 기업을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게 평가했음을 확인했어요. 과연 정말일까라는 의심이 드는 내용인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요. 권력자의 눈에 자주 띄이는 사람의 출세확률이 더 높은 것과 좀 비슷한 이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북쪽에 차디찬 눈서리를 맞으면서 적과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 그리고 왕의 옆에서 매일같이 듣기 좋은 말, 설탕 같은 말만 하는 황관이라던가 중앙정부의 고위관리. 어느 쪽이 더 출세하고 보다 더 안락한 생활을 할 것인가. 왠지 연상이 되죠? 혹시 주식시장에서만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어서요. 또 다른 연구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정답을 좀 알기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질문을 한 거죠. 한 집단에는 그냥 아는 것을 대답하게 하고요. 한 집단은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 당연히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의 정답 확보율이 높은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질문.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두 그룹 다 인터넷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던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참가자들보다 자신은 더 많은 것을 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직접 검색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말이죠. 관련 없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지적 자신감은 넘칠 듯 샘솟았다. 이런 결과치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창성 효과는 왜 나오는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인지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규칙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 아는 것, 이제 메타인지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이제 수영을 할 줄 아는지도 여기 들어갈 거고,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 이제 고정금리 모기지가 나와요. 뭐 집이나 부동산, 기타 뭐 자산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린 다음에 금리를 내는, 그리고 이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드는 이제 뭐 그런 금융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정금리 모기지에 뭐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세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냥 바로 덥석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알아봐야 한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는 그런 요소를 말하는 거죠. 수영을 할 줄 아는 거는 뭐 너무 본능적이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정말 무더운 날에 재빨리 몸을 식히고 싶다고 하더라도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영을 못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휴리스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새로운 내용, 어려운 내용, 여기에 한참 고민하고 직접 경험해 가면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서는 사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독사 아니면은 뭐 호랑이, 나를 쫓아오는데 저게 과연 위험한 동물인가 아닌가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달려야지. 그래서 메타인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서는 이제 익숙함, 편안함, 유창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내용의 책도 있잖아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림짐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휴리스틱. 그런데 뭐 어떻게 좋게 얘기해도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익숙함이나 유창함의 정도를 가늠해서 메타인지적 판단을 내리는 것.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휴리스틱이 대부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몇몇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홀로 남아서 이제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TV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 영화 많이 봤어요. 농사 짓는 거. 그래서 씨앗을 심고 비료와 물을 준 다음에 잘 익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과정. 이걸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쉽잖아요. 근데 직접 해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농사 짓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설픈 휴리스틱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릴 때 활용한다면 휴리스틱도 굉장히 유용한 요소임에는 분명해요. 인간이 이 휴리스틱에 의존하게 된 것도 착각이라는 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유창성이 이제 우리의 인생에 깊게 관여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창성 효과를 증폭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유창성 효과에서 이제 기름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줘요.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생길지 모를 여러 어려움 그리고 걸림돌에는 눈을 감아버리죠.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낙관주의는 우리에게 이롭죠. 일단 세상을 희망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하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좀 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 모두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일반적으로는 낙관론자의 수명이 비관론자보다 더 긴 것도 아마 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에도 이롭고 생존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길지도 않은 시간 후에 내가 없어지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다만 저자가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맹목적 낙관주의. 이것이 우리 인생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굳이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맹목적 낙관주의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럼 뭐하러 회사에 나가서 힘들게 일합니까? 복권 하나 사가지고 그것만 들고 일주일 버티면 되죠. 자, 이렇게 유창성에 관한 내용이 뭐 대부분 이렇고요. 다음은 이제 확인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죠. 관련해서 이제 사례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자가 교수로 있는 학교에 이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내가 이제 구토를 할 것 같아서 병원에 찾아가요. 그런데 질문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토를 할 것 같습니까? 음식을 먹는 게 조금이라도 즐거운가요? 자살 충동이 듭니까? 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해서 좀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뭐 검진이나 받아볼까 하고 해서 갔는데 이상한 쪽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 학생의 좀 외관이 삐쩍 마르고요. 좀 뭔가 좀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그렇게 생기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의사가 좀 지레짐작한 거죠. 얼굴도 좀 심각하게 항상 고민에 가득 찬 얼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를 좀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자처럼 뭐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격분한 거예요. 참지 못하고 진료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들이 연상이 되죠. 의사가 이제 자살 충동의 증후군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의사의 질문을 받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 사람은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실을 이제 나간 그 환자를 쫓아나가서 저 앞에 가고 있는 그 학생에게 당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살 충동을 제발 뭐 줄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뭐 비밀도 좀 누설을 하고 좀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됐는가? 의사의 좀 예상대로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마무리되지 않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학생이 출국을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돌아오니까 약간 좀 속이 더부룩한 부분도 다 해결이 됐고 뭐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좀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그 알레르기 학원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 면역 체계가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복귀가 된 겁니다. 물론 이 학생을 거식증을 넘어서서 이제 자살 충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뭐 했다는 것만으로 이 의사를 매도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성의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성의를 보인 그런 의사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요인이든 아니 부정적인 뭐 원인이든 간에 확증 편향 그리고 확인 편향 한번 생각한 쪽으로 계속 이걸 몰고 가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이 의사가 조금 더 좀 프로페셔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병원에 이제 구토를 유발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뭐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봐도 자신의 몸이 좀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병원 한 군데만 간 것도 아닐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확한 병명을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다른 의사들에게 좀 신물이 났을 거라는 그런 가설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만약에 고려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질문을 다르게 했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학생에게 남들은 당신을 보고 말랐다고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뚱뚱한 것 같나요? 또는 배가 부르면 일부러 구토를 할 마음이 듭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럼 이 학생이 두 질문 모두에 아니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면 의사가 자신의 첫 번째 짐작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 하나. 확증 편향에 찬 역사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방혈. 방혈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쁜 피를 몸에서 뽑아내는 거죠. 아주 고대 때부터 최근에 그렇게 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18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 서양의 치유사들 그리고 의사 요즘으로 보면 의사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혈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미국의 국부죠. 조지 워싱턴. 이 사람이 사망한 것도 담당 의사가 이제 좀 후두염 치료를 하면서 그냥 놔둬도 되는 건데 이 사람의 몸에서 1.7리터의 피를 뽑아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이 정도의 피를 뽑아내면 누구라도 죽겠죠? 우리가 400ml가 조금 넘는 이제 전혈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를 4번 한 거예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으면은 몸이 쇠약한 상태일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몸 안에 있는 피를 쥐어짰다. 그럼 뭐 결과는 뻔한 거죠.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이 태어나고 활동할 때가 그렇게 오래가 아니잖아요. 이때 이미 과학은 많은 발전을 했었습니다. 천동설이 물러나고 지동설이 자리를 잡았고요. 뉴턴의 선법칙, 기타 뭐 물리학, 화학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주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 여전히 아플 때는 피를 뽑아내는 것이 묘약이다. 이것이 최선의 수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고의 수준이 비슷한 레벨로 전 영역에 전파되는 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좀 엄청난 발견을 했어도 뭐 발명이나 발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비슷하게 다른 분야도 성장을 하는 게 사실 시간차가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인 편향엔 왜 빠지게 되는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부정확한 눈으로 보려는 그런 본능적인 좀 심산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하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어디만큼 와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도출되는 긍정적인 내용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휘발성이 빠르다고 합니다. 대신에 지금 나의 생활은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나는 이 사회에 쓸만한 사람인가? 나는 유능한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형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성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좀 확증 편향, 확인 편향에 빠졌을 때 이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 이제 DNA 테스트가 있거든요. 미국에 보면은 이제 23andMe 또는 DTC 이런 DNA 관련 분석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싸졌어요. $100 정도만 내면은 혈통 분석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약간만 더 지불을 하면은요, 뭐 당뇨, 암, 기타 질병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유전적 소인까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해 이제 수천만 명 이상이 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테스트 결과는 뭐 제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미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 있겠죠? 그런데 유전자를 보면은 주위의 환경과 작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필요 없는 거를 버리거나 그래서 나름의 디벨롭을 해서 다음 때에 이제 전해주는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단독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이제 수백 명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실험 샘플 기자재를 보내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택배로 이제 물건을 보내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작은 용기가 있고요. 그 용기에는 타액 자가 검사 키트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평가하는 타액 테스트를 받게 된다. 이제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참가자들이 받은 이제 미션이 플라스틱 용기를 열고 그 안에서 구강 세정제 그리고 테스트 스트립을 꺼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군 다음에 이제 테스트 스트립을 혀 밑에 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런 실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스트립의 이 색깔이 무조건 바뀌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포도당 테스트 스트립에 설탕이 반응하는 아주 간단한 작용이었는데요. 이 참가자들에게는 좀 우울증에 이제 취약한 이제 그런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 존재 집단 그리고 유전자 부재 집단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주고요. 이 참가자들한테 추가로 이제 우울 척도 이 검사를 또 추가로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에 경험한 다양한 우울 증상의 수준을 묻는 문항인데 이게 쭉 나오는 그런 검사예요. 참고로 이 검사는 아까의 그 포도당 그 설탕 같은 가짜 실험이 아니라 이미 타당성을 검증받은 우울증 판단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로 나오는 우울증 항목은 실제 측정치라는 거죠. 최초의 실험 기자재가 가짜였으니까 이 참가자들의 답변이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뭐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 실험자들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참가자들을 유전자 존재 집단 그리고 유전자 부존재 집단 여기에 유전자는 이제 우울증이죠. 그래서 이 무작위로 분리했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이 뭐 다른 집단에 비해서 특별히 더 우울한 2주간을 보냈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이 우울증의 유전자 이게 존재하는 집단이 그러니까 실제는 존재하지 않죠. 이 유전자 부재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을 두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했는데도 당신에게는 우울증에 관련된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지난 2주 동안 훨씬 더 우울한 증상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참고로 당신에게는 우울증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은 집단은 평균 점수가 우울증 위험이 없다고 분류되는 범위였습니다. 반면에 유전자 존재 집단의 평균 점수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부존재 집단의 1.5배 이상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분류되는 수치입니다. 실상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권위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집단으로 푸시하는 다수의 법칙 아니면 상황을 이용한다던가 어쨌든 이런 내용을 통해서 타인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실험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 좀 독특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놀라운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심리학에서의 확인 편향을 알면은 이 가짜 우울증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유전적으로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참가자들, 물론 사실과 다르지만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최근 2주간 우울했던 때를 열심히 되짚어 봤을 것임에 분명하겠죠. 무언가의 걱정거리 아니면 옛날에 근심 어린 일들이 떠올라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던 어느 날 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로 회사에 가기 싫은 그런 출근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누구나? 아니면은 이제 출근을 하는 도중에 지하철에서 아주 극심한 트래픽 잼으로 뭐 열차가 멈춰 섰다던가 아니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아침 출근길을 겪었다던가 가족이나 친지,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좀 괴롭힘을 당했다던가 기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뭐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걸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거죠. 지난 2주간 이런 일들을 계속 떠올렸으니까 실제보다 더 우울해 보이는 거는 뭐 어쩌면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로 한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확인 편향의 위력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해프닝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배포되기 시작한 직후에 이제 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이 경찰관이 말하기를 누가 우편을 하나 받았는데 수상한 소포가 있었다. 이걸 가져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이 실험팀의 연락처가 들어있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이 가족들 중에는 이 실험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물건이 뭐 잘못 갔거나 뭐 그랬던 일이겠죠. 그런데 신기했던 게 이 소포가 집에 도착한 뒤로 여기 식구들이 하나같이 전신에서 가려움증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수치인 불명 아니면은 좀 잘못 보낸 이 소포 안에 탄저균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인체에 유해한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믿게 됐다고 해요. 이 당시에 뭐 TV에서 이런 우편물을 이용한 세균 테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소포의 내용물이 가려움증을 유발했으리라. 이렇게 추측하는 상황이 이제 점점 공유가 되고 전파가 되고 더 확실시 되는 거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인 편향에 좋은 사례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코스를 밟는다고 해요.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만 찾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은 어떤 가설을 통해서 뭐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들만 계속 모으다 보니까 이게 극단적인 신념으로 바뀌고요. 그런 신념에 기반해서 뭐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만 있게 되면은 더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 그리고 그런 생활 패턴 마침내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관련해서 유명 셀럽의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뭐 정확하게 해당되는지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이제 유방 절제 수술. 그런데 실제 암이 걸린 게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이제 절제를 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고 이제 몸의 이제 신체의 양측 유방 절제술을 받기로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당시에는 이제 BRCA1이라고 이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은 적게는 60%, 많게는 90%의 확률로 유방암에 걸린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여러 인자들이 뭐 많이 있지만요. 이만큼 높은 확률로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상당히 드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젤리나 졸리가 이 사전에 절제술을 받은 것은 잘한 일인가? 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에게 이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관련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인데요. 예전에 어떤 질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병에서도 새로운 질환들이 분화되고 있어요. 진단기기가 고성능화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여기에 힘입은 바가 크겠죠. 큰 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한다, 진화한다. 분명 의학의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구가 줄잖아요. 현재는 이제 늘지 않는 정도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제 급격히 감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입장에서는 한번 병원에 온 사람들에게서 많은 매출액을 좀 거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예비 환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절대로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신생아 어린아이들의 경우를 보면은 제 주변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유난히 각종 검사, 시술, 수술들이 많습니다. 아기가 그 작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약한 게 당연하죠. 온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좀 이겨내고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제 튼튼해지고 그게 이제 신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좀 지원이 너무 많은 부분도 여기 플러스를 하는 것 같아요. 인구가 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뭐 이런저런 내용을 적용받으면 거의 무료에 가까운 진료비가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의사의 제안, 뭐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내용을 적용해보는 게 어떤가. 그럼 이런 내용에 보호자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각종 건강검진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섣불리 건드려서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보면은요. 제가 뭐 특별히 잔병 치레도 없고 상당히 건강한 축에 드는데
예전에 그 코로나 백신을 맞고 며칠간 끙끙 앓았습니다. 건강한 상황에서 백신을 맞은 상황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몸이 안 좋은 처지에서 이제 각종 항생 물질을 집중적으로 투여받고,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환자잖아요. 병원에는 다양한 환자로부터 오는 각종 병원균도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몸이 아픈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특별한 장기 치료를 받는 것이 꼭 정답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아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요. 이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자신의 몸이니만큼 그녀 스스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아무래도 당연하겠지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아직도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인 편향은 어떤 특별한 일이 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은요,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좀 너무 나약한 존재로 평가하기가 십상이라고 해요. 만약에 스스로 우울하다고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미래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겠죠? 인생에서 재미있을 만한 여러 활동들, 사람들과의 의미 있을 만한 관계들을 이제 모두 안 하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 마치 이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이제 위험 검토를 하지 않으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액션에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물론 베네핏도 있고. 근데 이럴 때 당연히 역량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있었던 실패 경험을 다 무시하고 성공했던 경험만, 선택적 기억을 이제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더 멀리 그리고 더 훌륭하게 좀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때문에 이 저자가 확인 편향이 여러 인지 편향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성향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티스파이싱, 그러니까 만족화하는 사람이고요. 맥시마이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최대치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걸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세티스파이서, 그러니까 적당히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최대치를 추구하는 이 맥시마이저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보면은 이 세티스파이서가 이제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시간, 네트워킹, 뭐 이런 쪽에서 오는 즐거움을 이제 누리는 거죠. 이게 뭐 먹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산속에 갔는데 맛있는 열매를 발견했다. 그러면 저쪽 다른 산에 이 열매보다 더 맛있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있는 열매를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즐기는 편이 더 행복하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확인 편향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거의 무한한 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유도가 넘치니까. 그래서 충분히 좋은 곳을 찾으면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거기서 타협하려고 할 때 여기에 발생하는 부작용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되던 간에 이렇게 사는 편이 인생의 행복과 생존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요. 다만 그 단점은 유의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일신상의 안녕에 위협이 될 때에도 우리가 그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인 편향을 뭐 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도가 다를 뿐이죠.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징크스로 발전하기도 하고. 근데 확인 편향이 일종의 버릇이라서 참 이겨내기가, 극복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별 생각 없이 항상 이제 시계를 한쪽에 낀다던가, 양치질을 시작할 때 늘 같은 쪽, 또 같은 손으로 시작을 한다던가, 긴장하면 뭐 다리를 떨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을 꼬거나 손가락 마디를 꺾는 행동,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 확인 편향이라는 습관을 고치려면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이 편향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항상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해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삶의 무작위성을 도입하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에서의 세렌디피티를 구현하라는 건데, 이 세렌디피티라는 것이 이제 우연히 찾아낸 기쁨을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식당에 가거나 포장 주문할 때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이제 랜덤으로 무작위로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주인공이 이제 어디로 여행을 가는데 딱히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무원이 주는 대로 타고 가는. 아니면 여행까지는 아니래도 출근할 때 늘 가던 길 대신에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는 것. 그리고 맨날 입던 옷 스타일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보는 이런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뭐 굳이 확인 편향이라는 뭐 거창한 내용을 할 거 없이 그냥 인생의 활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생한 예시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휘둘려서 힘든 여러 가지 사례를 알려주고 예시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인간을 보면은 애초에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인식한 것들에 관해서 보다 더 강하게, 깊게 사고하게끔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는가 여기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경험을 쌓아간다는 거죠. 판단력도 여기에 기반을 하고. 그래서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금연 캠페인을 할 때 뭐 금연을 하면은 뭐 몇 년 더 일찍 죽습니다. 뭐 건강이 몇 프로 더 나빠집니다. 이런 내용을 백날 들어봐야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한 흡연으로 인해서 구강암에 걸린 환자의 이 썩은 입안을 찍은 사진 이걸 한번 보면은요 담배 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치과에서 경험했던 어떤 좀 소름 끼치는 잇몸 통증 그게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저자의 경험도 하나 있는데요. 이제 2021년 정도에 이제 뉴스를 하나 봤다고 해요. 새 아이를 둔 여성이 이제 모 회사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은 다음에 혈전으로 사망했다. 이 뉴스인데요. 이 저자가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예요. 이 심리학이 필수죠. 근데 통계를 보면은 지금까지 그 해당 회사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680만 명. 여기에 혈전이 생긴 사람은 6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에 비해서 참 기적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망한 여성에 관한 뉴스 하나 때문에 국가 정부의 통계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사례의 예시보다 통계 수치에 영향을 덜 받는 이유, 과연 무엇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대수의 법칙, 두 번째가 평균 회귀성, 세 번째가 베이지 정리입니다. 대수의 법칙은 뭐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다익선이에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다. 그럼 한 번 먹었던 것보다 10번을 먹었을 때 맛에 대한 평가의 객관화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굳이 학문으로 보지 않더라도요. 생활 속에서 이 대수의 법칙을 나름 잘 익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내용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사례를 보면 이제 스타트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은 창업하는 회사의 90% 이상이 망한다는 이런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위에서 누가 창업을 한다, 뭐 자영업을 한다, 벤처를 차린다. 그러면 말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맨몸에서 시작해서 수천억 또는 수조 원에 이르는 그런 회사로 발전한 케이스. 뭐 미국으로 치면은 뭐 우버라던가 에어비앤비,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창립자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이런 게 이제 뇌리에 잘 박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강렬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있으면 또는 들으면 누구라도 훌륭한 그리고 부유한 기업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너무 이 통계치적인 실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의 즐거움이 분명 있으니까 이것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떨어지는 것은 뭐 아쉬운 내용입니다. 또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기후변화 관련된 예시도 있어요. 수천 년에 걸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하고 평균 기온이 오르고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통계가 각 국가 각 연구기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눈보라가 한 차례 덮쳤어요. 그러자 미국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뿐이죠. 그러자 이 트럼프의 말을 받아친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 스티븐 콜베어, 미국의 방송인입니다. 그의 응수가 오늘 춥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는 당신 말대로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의 기한은 끝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밥을 먹었거든요. 나름 미국식 유머인데요. 웃음 포인트가 뭐 다를 수는 있겠죠? 또 예시를 지나치게 신뢰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이 교수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강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이제 연구자들이 이거를 좀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한번 실험해 봤어요. 그래서 학부생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집단에는 이전에 수강생들이 평가한 내용의 요약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평균 강의 평가가 아주 좋음,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는 이전 수강생 몇 명의 구두 평가, 그러니까 말로 하는 내용이 담긴 좀 상세한 영상을 보여줬다고 해요. 영상 속 학생들의 평가는 앞에 그 요약본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집단의 모든 참가자에게 이런 내용을 각각 보게 한 다음에 추후에 수강하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게 했다고 해요. 결과를 보니까 참가자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다수의 평가를 이제 글로 요약한 내용이 아니라 소수의 구두 평가, 한마디로 글자와 영상의 대결에서 영상이 이긴 겁니다. 여기에 연관된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내용에 지나치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런 오류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 실험팀은 이제 새로운 참가자를 또 모집을 해서요. 어떤 설문조사에 참가하는 대가로 $5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을 받았는데 이 설문 내용은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 돈과 함께 Save the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이제 국제기구죠. 여기에 기부 요청문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집단이 받은 요청문에는 이 Save the Children에서 발췌한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통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30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또 앙골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400만 명이 식량을 찾아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본 이 사람들이 나름 기부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집단의 평균 기부 금액은 $1.17였다고 합니다. 한 1,300~1,400원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이 받은 요청문에는 통계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7살 어린 소녀의 사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옆에 굶주림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처한 이 여자아이의 인생 스토리, 뭐 인생이라 해봐야 몇 년 안 되지만 이게 쓰여 있는 거예요. 어떤 상세하게 눈물 나는 내용으로요. 그래서 이 집단의 평균 기부 금액을 보니까 $2.8, 두 배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수백만 건의 사례보다 단 하나의 사례를 제시했을 때 이 남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더 크게 공감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게 아닐까요? 보다 많은 수에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로 이런 현상을 아는 피해자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더 익숙한, 내가 더 강한 느낌을 받은, 그리고 글자보다는 영상이 세니까요. 여기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숨겨진 세 번째 실험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참가자들에게는 이 앞에 있었던 이 아는 피해자 효과에 대해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현상이 우리네 일상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온다. 이거를 미리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실험상의 어떤 함정, 이 트랩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연구진들이 이 세 번째 집단을 이전처럼 둘로 나눈 다음에 절반에게는 수백 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 수치,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까의 그 소녀의 이야기를 또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해요.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불특정 다수에 관한 통계를 접할 때보다 공경에 빠진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접할 때 더욱 강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1989년 아기 제시카, 이 아기가 텍사스의 한 우물에 빠졌을 때 구조활동비로 모금된 금액이 $70만 넘었다. 그러나 통계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로 한 해에 수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할 게 거의 분명하다는 사실, 이걸 알려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만큼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 글을 읽은 참가자들과 읽지 않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까의 그 아프리카 소녀 이야기를 읽은 집단의 평균 금액은 1.36달러. 아기 제시카 효과에 관한 설명을 읽지 않고 로키아 이야기만 읽은 집단보다도 기부 금액이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화 없이 통계만 접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은 이 글을 읽은 뒤에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있어요. 구체적 사례에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사람들을 어느 정도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내용. 결과적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여기에는 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아는 피해자 효과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배운 뒤에도 대규모 데이터 영향에 더 많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유니세프 이런 많은 국제 구호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모금 활동에 활용하는 이 웹사이트의 게시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시물, 우편물의 통계 수치 그런 것들과 함께 좀 아름답지만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런 까닭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기부금의 금액을 높이는데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자도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좀 불쌍해 보이는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뭐 사진, 영상 이런 걸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좀 세상에 대한 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한마디로 기부금의 액수를 끌어올리는 여기에 활용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의 신상을 기부에 활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방송에 나왔다가 좀 범죄에 그런 노출된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골 소녀 영자 이야기. 예전에 TV에 나와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순박한 소녀. 하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참혹한 결말을 맞은 이 케이스인데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제 1982년에 이제 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지에 살면서 화전, 약초 캐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소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한국의 이제 시골, 오지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이 산골소녀 영자의 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이 두 부녀의 사연도 접하게 됩니다. 사진 작가는 여기서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영자 씨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했고 기꺼이 모델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영자 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한 2000년 정도였는데 그때 인간극장이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산속에 영자가 산다. 이 특집으로 편성돼서 방송에 나오게 돼요. 방송에서 영자 씨와 이 아버지의 산골 생활, 다소 투박하지만 순박한 삶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방송 이후 당연히 이 부녀는 많은 화제를 모으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이때까지 영자 씨는 문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사고방식이라던가 어떤 좀 인생관, 세계관들이 또래 다른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그 사진 작가 그리고 방송 관계자 사람들에게 더 큰 좀 매력을 좀 갖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를 들은 사람들이 방송 이후에 이 산골 소녀를 위해서 많은 후원금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후원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서울로 상경해서 초등과정 검정고시 준비를 할 수 있게 백업을 해줍니다. 그녀의 유명세는 계속됩니다. 당대에는 이제 광고 중에 최고가 이동통신사 광고였는데요. 당시 LG텔레콤,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CF까지 찍게 됩니다. 영자 씨의 방송 노출,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이 또 인간극장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녀가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 일이 언제나 그렇게 잘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산골소년 영자 편이 방송에 나온 1년 뒤 영자의 아버지가 산골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당시 영자 씨는 서울의 상경에서 검정고시 준비에 한창이던 그런 때였죠. 시신이 굉장히 끔찍했다고 합니다. 왼쪽 쇄골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얼굴에 이제 코 쪽에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 큰 상처와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해요. 범인이 진술을 하는데 당시 부녀의 CF 출연료와 후원금을 보고 돈이 많을 것이라 이제 짐작해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아버지에게 나왔던 돈은 현금 10만 원이 전부였죠. 비극은 계속됩니다. 2001년에 영자 씨를 후원하던 후원 회장이
그동안 영자 씨가 받았던 모든 출연료, 인세를 뺏었고요. 심지어 폭행까지 한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영자 씨는 세상에 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회장의 폭행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계속해서 밝혀지게 된 이 사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영자 씨는 이제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살던 인근 산사로 귀의해서 비구니로 전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비구니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변 친지 몇 명에게만 전한 다음에 조용히 떠났는데 이 뉴스 언론사들이 그녀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산골 소녀 영자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녀의 행방을 전국적으로 찾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가 있는 절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에 더해서 한 출판사에서는 두 부녀의 이야기를 담은 이 서적까지 출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절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은 끝에 이제 영자 씨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잠잠해지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자 씨와 아버지가 한때 행복하게 살던 산속집, 지금도 텅 빈 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자 씨 가족의 인생이 아주 기고하죠. 이런 사례 많습니다. 맨발의 기봉이 아시죠? 영화로도 좀 나왔고요. 아침 프로를 비롯해서 각 이제 공중파에 단골 손님으로 출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돌았어요. 맨발의 기봉이가 받게 된 후원금이 억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 기봉 씨의 가족이 후원금은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중 1,000만 원은 영화사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기봉 씨의 후원금을 관리하던 한 관계자가 2천만 원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원금의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던 이 기봉 씨의 여동생, 오빠 후원금 중에 1,3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서 참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참으로 사람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죠. 세상에 이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강력한 이제 공권력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가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해요. 판사와 검사가 직접 해당 범죄를 당해봐야 해당 사건에 대해 구속하고 형량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웃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악행 중에 하나, 보이스피싱. 이게 실형을 받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는 유튜브 까레라이스를 보면은 이제 형사팀장이 나와서 직접 밝힌 내용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범죄로 구속이 된 게 판사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5천만 원 피해를 당한 뒤부터 이제 구속과 형량이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구속도 없었다고 해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불구속이고 벌금 이 정도였어요. 아무리 나이 든 사람의 마지막 방세, 월세, 한 푼 두 푼 모은 소년 가장의 대학 입학금, 부모님 수술비 이런 절절한 사연으로 읍소해도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 보이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해서 재판에 세우니까 그때부터 2년 반 형량이 바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의 범죄 구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서요. 아까의 대수의 법칙에 이어서 평균으로의 회귀,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연예인들 연말 시상식 대상 아니면 야구나 축구 이 스포츠맨들의 이제 연말 VIP 여기 보면은 한때 반짝했다가 다음에 2년차 징크스를 겪거나 아니면 대상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요. 이제 10,000명의 학생이 좀 황당한 질문을 이제 100개를 던지는 그런 OX 퀴즈에 그 대회에 나간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허무맹랑한 퀴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도저히 유추할 수 없는, 그리고 답을 들어도 이게 정말 답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퀴즈의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모든 학생이 답을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퀴즈를 푸는 학생들의 진짜 실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그런 이제 배경입니다. 그런데 OX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0점이 되긴 힘들어요. 대다수는 한 40에서 60점 사이. 그런데 이제 회귀 분석에서 벗어나는 아주 특별한 몇 명이 100점 만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빵점을 받는 사람도 아주 약간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첫 시험에 95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또 100문항을 풀었을 때 95점이 나올까요? 몇 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95점보다는 낮게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횟수들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은 이제 점수들이 평균 가까이로 이동하는 거죠. 평균으로의 회귀가 통계학적 현상일 뿐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운적인 요소도 결국 여기에 회귀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 시상식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잘 나가던 운동선수 그리고 인기를 구가하던 연예인 좀 성적이 부진해지거나 인기가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일 뿐인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유명세를 얻고 나니까 건방져졌다. 뭐 실력 개발은 안 하고 뭐 놀기만 한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굳이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고 책에 나온 면접 상황의 가정에서도 이 구체적인 일화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채용 결정이 보통은 이제 대면 면접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꼭 한 번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면접에 갔다. 그러면 적어도 서류 통과는 한 사람이고 굉장히 빡빡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을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미 기본 능력을 확인했으니까 아주 사소하고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관이 아침 출근길에 차에서 들었던 어떤 내용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또는 어떤 면접장에 온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싫었던 사람과 닮았어요. 또는 그런 분위기. 또는 내가 싫어하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로 좀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반대로 면접관이 가장 좋아하는 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톤의 셔츠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같은 곳에서도 면접을 보는데 1년 내내 연습한 곡을 오디션 지정곡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운이 터지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 말고도 면접자가 이 지원자의 능력을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또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위주로 채용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원래는 대수의 법칙에 위배가 돼요. 그런데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해야 더 생생하고 명쾌하고 구체적이고 기억에 잘 남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게 되는 여러 요소에서 이 평균 회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저자는 여기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토마스 베이지의 베이즈 정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B가 주어진 상황에서 기존의 이론 또는 신념 A를 갱신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건데요. 말로 하니까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요. 무슬림 테러 이야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하면 무슬림의 소행이다.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반대로 하면은 무슬림이라면은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로 어떤 통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든 게 만약에 코알라다. 그러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장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든 것이 동물이라면 그것은 코알라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례인 무슬림 테러를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성인 인구는 약 2억 명. 그 중에 1%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 통계치를 보면은 2017년 내용인데요. 9.11 테러 직후부터 2016년 말까지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사건 수 집계 보고서. 이 내용에 따르면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2001년 9월부터 2016년 말일까지 미국에서 사망 사건을 낸 85건의 폭력 사건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중에 23건, 즉 27%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사건이었다고 해요. 이 중에는 이제 같은 사람이 여러 사건을 낸 경우도 있고, 뭐 급진 이슬람주의 영향을 받아서 유사 테러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계치에는 다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산식이 있긴 한데 결과를 보면은요. 미국의 길거리를 걷는 임의의 성인 무슬림이 만약에 테러리스트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겁니다.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숫자, 이거를 미국 내 총 무슬림 숫자인 220만 명으로 나누면 그 값은 0.00007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00073%의 테러리스트 확률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뭐 0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무슬림을 향한 인종 프로파일링, 그리고 인종차별, 이걸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이 확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숫자와 통계치를 이야기해도 9.11 테러에서 화염에 휩싸인 쌍둥이 빌딩의 모습, 그리고 무슬림 복장을 한 오사마 빈 라덴의 얼굴, 여전히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까맣게 그을린 채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이미지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가 또 적용이 되면은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무슬림이 많다. 이런 터무니없는 편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숫자보다는 인상, 즉 인지의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는 이런 결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슴의 83%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이런 표현이 더 효과적이고 전달이 빠르잖아요. 세상사가 이런 맥락으로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고요. 다음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부정성 편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어느 날 이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품평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백 개 이상의 좋은 상품평이 보였다고 해요. 별점도 5개 중에 한 4.5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뛰어난 품질, 우수한 내구성, 모든 면에서 완벽함, 가격도 좋음, 최고, 지금까지 나무랄 데가 없음, 몇 년째 사용 중 이런 아주 극찬들이 이어집니다. 점점 내가 잘 선택했구나 이런 확신이 들기 직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별점 하나짜리 상품평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개예요. 수백 개의 좋은 평가와 단 한 개의 나쁜 평가. 디자인은 좋지만 너무 약하고 한 손으로 쥐기에도 불편합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깨져서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정적인 상품평 하나가 방금까지 읽었던 칭찬 일색에 수백 개의 상품평들을 몽땅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별점 5점을 준 구매자들이 케이스가 튼튼하다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깨져서 버렸다. 이 내용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결과로 저자는 이 물건을 사는 것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이 내용이 떠오른 저자가 이거를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연구 결과에 사용하기로 해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올라온 300개 이상의 상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각 상품의 판매 순위를 집계하고 각 상품에 달린 긍정적 리뷰, 그러니까 별 최소 4개 이상이죠. 그리고 부정적 리뷰, 별 1개 또는 2개. 이 개수를 취합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가 나오겠죠. 예상대로 긍정적인 리뷰가 많이 달린 상품일수록 판매 순위가 높았고 부정적인 리뷰가 많을수록 판매 순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긍정적, 부정적 상품평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리뷰보다 부정적인 리뷰가 상품의 판매 순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을 잡아내는 거죠. 이 내용은 인간사에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도 빠르기 때문이죠. 또 있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한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실수하면은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반대로 9번 좀 대충 하다가 한 번 좀 잘해주면은요. 저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그러니까 인간사의 간사함이 바로 이 통계치에서 오는 하나의 결과치에 불과하다. 진짜 인간은 어떤 정해진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 줄 코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좋은 일보다 나빴던 일이 더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이 옛날의 추억보다 인간사에 더 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성 편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때때로 누가 봐도 뻔한 상황에서 잘못되고 또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똑같은 내용인데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을 때는 피하려고 하고요. 긍정적인 말로 표현이 되면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실패 확률이 20%인 수술, 그리고 성공 확률이 80%인 수술. 이건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공 확률로 이야기를 한 이 환자들이 수술에 동의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식음료계에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요즘은 자신의 신체를 가꾸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어떤 고기의 광고에 살코기 함량 75%, 그리고 지방 함량 25%. 사실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살코기 함량 75%의 판매량이 몇 배 이상이었죠. 그리고 이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고기 패티가 덜 기름지고 더 담백해서 맛과 품질 모두 더 좋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두 개가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정성 편향은 우리네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점이 있어요. 그래서 A 학점, C 학점 이걸 받아서 평균이 B인 사람하고요. 전 과목이 B 학점을 받은 사람.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일까요? 참고로 이 책의 저자가 예일대 교수니까요. 해당 학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일대의 이제 총장 중에 한 명이 이제 입학 정책에 관한 이제 글을 썼는데 이게 지금도 그 지침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일대는 가능한 많은 졸업생이 어떤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요. 예일대에 합격하려면 모든 면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입시 요강이니까 많은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요점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스페셜한 능력치가 있으면 그 학생이 바로 예일대가 원하는 학생이라는 거죠. 대학은 어느 한 분야에 몰두하는 그리고 그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을 원하고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열정이다. 이 내용이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다 비슷해요. 그리고 저자가 여기서 이제 너무 직접적인 내용은 약간 좀 피하고 이제 학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고3 수험생이 된 이제 두 명의 학생을 예로 들어요. 그래서 한 학생은 A 또는 A 플러스를 받았지만 C와 C 마이너스를 받은 내용도 있고 대조군의 다른 학생은 전부가 이제 B 플러스, B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은 C가 없지만 A도 없는 거예요. 딱히 모자른 것도 없지만 뛰어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은 참 평범한 학생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다. 그리고 두 학생의 성적표만 보고 한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뽑겠는가? 만약에 정말 열정이 입시의 필수 조건이고 스페셜한 내용을 원한다. 그러면 입학 사정관은 A와 C가 교차된 점수의 학생을 합격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크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부정성 편향이 판단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A 학점을 많이 받아도 C 학점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정관들은 열정은 없어 보여도 아주 나쁜 학점도 없는 평균치의 학생을 선택하게 돼요. 다만 이제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을 보면은 이제 스페셜한 학생을 뽑는 이제 별도 조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쇄하는 이제 보조 장치가 있는 거지. 그냥 정식으로 이 두 가지 조건만 보면은 평균치 학생을 뽑는 것이 더 많은 것만은 사실이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회사에서도 직원 채용을 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조직은 튀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기존 조직원의 입장에서 능력치가 뛰어난 후배 조직원을 싫어하는 겁니다. 내 자리를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조직은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100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뽑아봐야 80, 90입니다. 90도 없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보정치를 상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80 정도 되는 사람을 뽑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80인 사람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뽑을 때는 자신의 80%를 뽑겠죠? 그러면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100, 80, 60, 50, 45.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역사, 전 세계의 왕조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좀 상정을 하고요. 이제 실제 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학 사정관의 임무를 수행할 참가자들을 모았어요. 첫 번째 그룹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최근에 입시 절차를 직접 경험한 학부생 중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대학에서 일하는 진짜 입학 사정관들을 참가자로 모집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제 들쭉날쭉한 학점을 받은 학생과 균일한 학점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을 뽑아달라고 요청했더니 대부분 C도 없지만 A도 없는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을 많이 선택했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입학사정관의 80%가량이 B학점만 받은 학생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더해서요. 참가자들이 A와 C를 받은 학생들보다 전부 B만 받은 학생이 대학에서 더 높은 학점을 받고 대학에서도 더 좋은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책임감이 더 크고 자제력도 더 강하고 그리고 이 A와 C가 교차하는 들쭉날쭉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 그 사람들보다도 이 B학점만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대기업의 오너가 되거나 아니면 경영관리나 임원들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뭐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론 학점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인생은 아니죠. 그러나 이 학점만 보고 이 사람들은 현재 이런 결과를 유추해낸 겁니다. 이 두 그룹의 학생이 평균 점수가 같았고 분명 대학에서는 열정 있는 학생을 더 선호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제 결과치가 나타난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 저자가 데이터를 점점 더 심화적으로 뽑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냥 입학사정관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미국의 쟁쟁한 아이비리그 이상급의 아주 대표적인 입학사정관들을 모았고요. 가상의 학생 2명을 굉장한 고득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정성 편향이 승리했어요. 물론 저자는 여기서 좀 환기시키는 그러니까 주의 문구를 넣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실험 결과만 갖고 대학에 들어가는 작전을 세운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물론 현실에서는 대학들은 이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걸 방지하고자 추천서라던가 교회 활동, 자기소개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부정성 편향은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어쩌면 없어져야 되는 성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다른 인지 편향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성 편향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 초기를 보면은 이 부정성 편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수나 동물들보다 신체적 능력이 떨어졌던 우리 조상들, 이 손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환경에,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었죠.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잠재적 손실을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무엇도 잃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득에 집중하는 게 사치가 되는 그런 시대였죠. 저자의 표현대로라면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연료 표시 등의 화살표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연료 없음 경고등이 계속 깜빡깜빡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휴게소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20km 더 달려야 돼요. 그러면 밖에 온도가 뭐 40도 이렇게 돼도 기름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손실은 생명의 위협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이 편향은 여전히 아주 유용하다고 해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다소 극단적인 예시지만 아까의 그 성적 우수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 화학, 물리 이런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도덕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최하 점수를 받았어요.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 예시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여기에 좀 응용된 여러 가지 생활들이 나오고 있어요. 각각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성 편향이 우리의 DNA 본능에 작용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종류는 다르지만 여기에 연결된 이 편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의 폐해인데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우리 주위를 보면은 성차별뿐만 아니라 뭐 인종주의, 민족주의, 계급, 동성애, 뭐 능력주의라던가 아니면 나이, 기타 뭐 관습, 온갖 종류에서 아주 다양한 때로는 유사한 편견이 드러납니다. 이 책은 배경이 미국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경찰 폭력 그리고 인종차별 이게 연결돼서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이 하나 있는데 백인 남녀로 구성된 참가자 집단에게 비디오 게임을 하게 시켰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시작하면은 이제 화면에 쇼핑몰 앞 또는 이 주차장 이런 일상적인 장소가 이제 배경으로 오고요. 갑자기 뭔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손에 들린 물건은 이제 위험한 총, 이거나 아니면 안전한 소지품, 뭐 캔이라던가 휴대폰, 뭐 지갑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연구자들이 화면상에서 이들 물건이 총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해 보이지 않게 좀 명확하게 좀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총이고 누가 봐도 저거는 뭐 지갑이다. 이렇게 바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이 참가자들이 해야 할 일이 등장한 사람의 손에 총이 들려 있을 경우에는 발사 버튼을 누르고 총이 아닌 다른 물건이 들려 있을 경우에는 발사 금지 버튼을 누르는 이런 단순한 실험이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상황에 출동했을 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제한 시간 설정했죠. 표정이 될 인물은 뭐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유색인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다 상식적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결과치가 도출됐으리라는 것을. 예상대로요. 흑인을 향해 발사 버튼을 누를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뭐 지갑이나 알루미늄 캔을 들고 있으면 이걸 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똑같이 총을 들고 있더라도 그 총을 든 사람이 흑인일 때보다 백인일 경우에 참가자들은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그 총을 안전한 물건이라고 오판했습니다. 실험을 추가로 더 해봤습니다. 표적이 비무장 상태일 때 참가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사금지 버튼을 누르는지 여부도 좀 봤는데요. 이전 실험에서와 다르게 이번에는 흑인들도 이 참가자 집단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피부색과 무관하게 비무장 표적을 보고 발사금지 버튼을 누르는 속도가 흑인일 때보다 백인일 때가 훨씬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요인이 여기에 작용했겠지만 흑인도 흑인을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일단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지만 이걸 좀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좀 뇌리에 쏙 박히게 참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심리학이란 어려운 학문을 각종 예시와 주제로 참 편안하게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저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를 편향적으로 해석하는가? 때로는 자신의 체면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맞다고 고집 피우고 싶은 마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집단의 가치관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편향되게 해석할 때도 있죠. 그리고 마땅한 동기 요인이 없을 때도 편향 해석이라는 덫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한 결과치가 분명히 안 좋은 쪽으로 귀결되리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더라도 느낌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참 적절하다고 봐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생각하기 연습. 제가 뭐 크게 기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장르나 아니면 이런 종류의 책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서점 갔다가 몇 페이지 보다가 내용이 눈에 들어와서 좀 구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뭐 이 책에도 이제 여성의 피해 사례를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모험보다는 안정을 좀 중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관, 가치관. 학계에 계신 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1시간이 넘는 거의 1시간 반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책의 긍정적 요인, 평가 요소, 그 다음에 칭찬, 좋은 점, 우리 인생의 큰 양식이 될 것이다. 이토록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이 한두 줄, 실제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몇 마디 말을 들어서 갑자기 지금까지 샘솟던 이 책의 구매 욕구가 사라졌다. 또는 줄어들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도 가보고 새로운 음식도 접해보고 하지 않았던 내용을 액션해보라고 했잖아요. 이 책도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한번 사서 줄 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비해보는 그런 인생 연습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정말로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안우경 박사의 싱킹 101.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